그 정비사업 이주 청산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 처분이 그 어려운 관리 처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죠? 이제 행복할 것만 같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주. 예, 이주가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비가 늘어납니다. 금융비가.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주비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런 상태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뭐 예를 들어 1년을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주, 철거, 착공, 동호수 출점, 일반 분양, 준공, 지적, 정리,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청산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관리처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주 계획을. 그리고 이주 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많게는 1000명, 2000명 되는데, 갑자기 이주하세요 하면 이주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급을 언제부터 하는 건지, 또 이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도 소송,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협조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는데, 또 요새는 성면이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그래서 성면 조사, 철거를 또 별도로 하고, 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되고요. 착공이 되면, 여러분들 관리처분 하기 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했죠? 네, 분양 신청해서 평형은 결정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동호수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해야 됩니다. 동호수 추첨하면 이제 여러분들 분양이 끝나는 거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을 하겠죠? 네, 일반 분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입주 임박해서 사전 점검 하죠? 잘 지어졌는지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리가 이전이 돼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의 그 목적이 달성이 됐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없어지고요. 이제 청산 단계로 넘어가서 잔여 대산을 이제 마무리하면 청산까지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근데 굉장히 깁니다. 한 7년? 그죠? 네, 이주, 철거, 착공, 또 해산 하면 한 7년, 8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1시간 반 만에 끝내겠습니다. 2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틀린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떤 게 틀리냐면 요게 틀립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민간사업이에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주에 배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재개발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비로 처리를 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만 하니까, 그, 가로주택 하시는 분들도 물어봐서 제가 여기다 같이 써놨어요. 소규모 재개발도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도 같습니다. 그죠? 예. 같아요. 근데 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모아타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해주면,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비율을 줄여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그 가로주택을 여러 개 모은 게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재개발하고 비슷한데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막 항의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합에서 보상을 해주라 그랬더니 아니 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보상을 해주라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에 만들었어요.
용적률을 늘어주는 거에 일부를 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거 비율을 줄여주는 걸로 해서 서울시 조례가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세입자 보상을 하면 그거를 금액만큼 임대아파트로 환가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여주고 일반 분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가게 오늘 다 마스터 하시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주 절차에 보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아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이주 보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보면 이주 대책에 관련한 규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 등에게 이주택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그게 세입자 보상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재건축에서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이런 게 지급됐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주 촉진을 위해서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사업비로.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일부 이주 촉진비라고 해서 안 줘도 되는데 돈 조금 줘서 세입자들 달래서 보내는 정책을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조합원에 대한 이주 대책은 임시 거주시설이나 상가를 질 수도 있는데 이건 일반 조합에서 하기 어렵고요. 대부분 이주비를 알선하는 걸로. 이게 스피커랑 일직선이.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주비, 금융비를, 이주비를 알선하는 걸로 해서 이주 대책이 수립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주비 이자는 원래 조합원이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는 이게 사업비로 냈어요. 사업비로 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내야 될 거는 사업비로 처리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형평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이주비 안 받는 분도 있고요. 또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그 종전자산 금액 평가액의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도 안 맞고, 또 어떤 분은 또 추가로 이주비 더 주는 분도 있고, 무이자, 유이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 이자만큼을 어떤 증여하는 걸로 또 국세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매겨요, 또. 하여간 우리나라 국세청이 유능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여간 뭘 해도 돈 될 거 있으면 잡아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다 개인 부담합니다, 개인 부담이에요. 조합원 이주비는. 근데 조합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대납을 해줬다가 입주 때 이자를 한꺼번에 내셔야 되는 그런 형태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주비는 무이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이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지금 돈 이자 안 내니까 무이자다, 유이자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도 옛날에 시공사가 그 이주비 대주고만 하던 시대의 그 유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다 자기가 부담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이전비 지급하거나 상가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에 따라 재개발 같은 게 임대아파트 짓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내놓으면 그 시에서 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이전비 얘기했죠? 한 4개월 정도 그 주거이전비 지급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대당 4인 가족 기준. 요거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정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가 세입자들은 영업 손실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면 세금 신고 내잖아요. 그럼 그 영업한 수익이 그 신고한 게 노출이 되어 있죠. 세무서에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4개월치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원래 계약할 때 또 그런 단설 특약 달죠. 여기 재건축 사업지니까 나중에 조합에 의해서 이주기간 공고되면 전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협조한다 이런 걸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조금 복비하라고 좀 주시기도 해요. 주인들이. 예. 어쨌든 조합원이 책임지고 내보내야 된다. 그죠? 세입자까지. 그리고 아까 가로주택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주를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주하시죠? 그리고 세입자님들 이주해야죠? 조합원님들은 좀 협조하시죠?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현금 청산자. 잘 안 해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이제, 이거 진짜 재개발 되네. 저 사람들은 조합원이니까 이제 아파트 지어서 이제 새 집 가네. 근데 나는 세입자니까, 어때요? 쫓겨난다고 생각하죠? 집값은 또 다 뛰었는데 나 지금 어디로 가? 이 전세동 갖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재개발이 잘 되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주변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라요.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조금,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을 잘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의 이주관리팀하고 법무팀하고 은행, 이 세 개가 연계를 해서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이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 협의를 하죠. 은행을 뽑아서. 그러면 요새 이제 LTV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담보대출 금액. 근데 엊그제 또 정부가 갑자기 막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 났죠? 예?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하면. 하여간 이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은행이 여러분들도 대출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서류 가져오라는 게 많죠? 등기권리증, 그 다음에 선순위 돼 있는 거 다 말소를 해야 되고, 서류 엄청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이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요. 법무사가 또 준비하라는 서류가 있어요. 또 신탁 등기해야 되잖아요. 신탁 등기. 또 등기권리증하고 신탁계약서 작성한다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띄워오라 합니다. 인감도장이 어디다 뒀더라. 해서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또. 분실신고하고. 하여간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팀은 이제 어떻게 이주할 거냐, 언제쯤 할 거냐, 또 각서 같은 걸 받습니다. 각서. 건축물 또 철거하는데 동의 또 해주셔야죠. 조합에. 그죠? 원래 본인이 다 하는 건데, 서류를 다 써주시면 조합에서 일괄로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조합이 하는 건데, 이런 협력사들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서류를 진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원님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2주 안내문 해서 책자가 나갑니다. 책자가.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시면 언제까지 조합사무실로 무슨 서류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주비는 얼마를 주고 언제부터 주고 무슨 서류는 어떻게 내야 된다. 이주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세히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세를 구하실 거 아니에요. 날짜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조합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이 또 은행에 알려줘서 이주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직접 연락을 못 해요. 이거는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은 조합으로부터만 연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7월 8일 날 이주할 사람 몇 명, 10명, 누구누구 얼마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그 통장 만들어 놓은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류는 다 미리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날짜가 바뀌면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조합에.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돈이 안 나가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또 돈이 많으신 분은 또 사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계약서를 제출하면
거기 입주 날짜가 나오잖아요. 새로 이사 갈지. 그러면 그 잔금 날짜에 맞춰서 이주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뭐 이런 것도 완납하고 가셔야죠. 관리비.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납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가스, 수도, 전기, 뭐 이런 거 다 그 완납하시고, 가스도 그 신고해서 그 띄어야죠, 밸브. 그죠? 계량기도 다 띄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막 버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 안 됩니다. 그 치우는 것도 다 돈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를 다 스스로 해 주시고, 조합에 이주관리팀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을. 그리고 나중에 이 열쇠도 주고 가셔야 돼요, 열쇠. 키, 열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뭐야, 카드 키면 또 비밀번호를 또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이제 비우고 이사를 가시니까 이 집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합이. 그죠?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다 영수증 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원님들은 잘 협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소송 중인 사람들 조합하고 이분들은 협조를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같은 분들은 뭐 좀 보상 많이 해주나 이러고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소송을 하는데 원래는 이주 기간이 끝나고 조합이 정해진 기간에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 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져요, 소송이. 일단 2주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안 나간 사람도 소송을 걸으면 소장이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장이 갔다 왔다 해요. 송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반송돼. 소장이 접수되는 데만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이 수백 명을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하다 1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이 머리를 쓴 게 2주를 하든 안 하든 소송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걸 일괄소송이라 그래요. 일괄명도소송. 그러면 이제 조합원님들은 조합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명도소송을. 그러면 화를 막 내신다. 아니, 이 사람은 나는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왜 나한테 소송을 하는 거야? 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협조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송 행위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소송의 기법입니다. 기법. 그래서 조합이 그렇게 안내를 다 해줍니다, 나중에. 그래서 소송을 다 일괄로 먼저 소송을 접수를 해놓습니다. 사실 2주 기간 동안에. 그런데 또 옛날에 이런 거 보상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합니다. 점유를 이전한다는 거는 여기 계신 세입자 홍길동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조합이. 근데 홍길동 씨가 성춘향 씨한테 전세를 바꿉니다. 그러면 내가 홍길동한테 소송을 했잖아요. 홍길동이 없는 거야.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지 마세요. 점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청산자 중에는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니면 그걸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증여를 많이 하는데 그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왜? 이게 다 소송의 기술적 측면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한 사람한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처분 2개와 명도소송을, 일괄 명도소송을 같이 하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변호사, 로펌에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데 기법상 요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소규모 재개발은 수용, 그 다음에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같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이주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이주 기간에는 굉장히 조합이 바쁩니다. 아까 같은 그런 협력사 도움을 받더라도 조합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조합에 그냥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개인 전화도 오고, 조합장님하고 임원들, 그다음에 조합 사무실 전화가 계속 옵니다. 왜? 조합원들이 이제 쫙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죠? 예, 근데 잘 응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철거해야죠. 다 이주시켰으면. 얼마 전에도 무슨 기사가 났는데, 저 부산에 가면, 간만 1구역이라고 있어요. 조합원이 한 6,000명 정도 되는 재개발. 부산에서 제일 큰 거예요. 거기가 이주가 90%가 됐어요. 근데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알죠? 친구, 영화, 그 배경, 그 부둣가, 거기에요. 간만동, 그 북한인 그쪽, 거기, 장동건 나오는 그 영화, 그 배경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또 부둣가고, 한, 이주가 90%가 됐다는 거는, 거의 다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뜸은 있습니다. 그 이제, 보상 더 받으려고 안 가시는 분들만 일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해가 지면 다니면 안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 반경 몇 킬로에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클수록 재개발 같은 데가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공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 집이 비잖아요. 비면은 다 문단속을 해놓고 저런 품말 붙여놓고 사람이 다니면서 또 문이 열려있나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홈리스. 이런 데 들어가서 합니다, 겨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요. 왜? 아니, 엄동설 안에 얼어 죽느니 어떻게든 여기 들어가서 하면 얼어 죽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데 집중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이거 불량 청소년들 이런 데서 담배 피고 껌도 먹고 이런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철거는 언제 하냐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하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붕괴 위험이 있거나 폐공가로 해서 범죄 예방이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제한이 있는데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해 뜨기 전에 또는 해진 후에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호우, 대설, 폭풍 이런 거 올 때 작업하다가 이 빈집은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집이 오래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죠? 단독주택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 철거 작업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이 있습니다. 성면. 철거를 하면 옛날에는 철거를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집을 보면 철근이라든가 좀 쓸만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뜯어내서 재활용 고철로 팔고 나머지는 다 부셔서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 현장에 가면 성면이 뭔지 아시죠? 성면. 예. 그 성면이 옛날부터 거기다 막 삼겹살도 꺼먹고 그랬던 사람도 있는데, 그죠? 기억이 나, 여기, 이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거죠.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근데 그 성면이 발암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재개발에 40년, 50년 된 집에 꼭 성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부셨어요. 모르고 그냥 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시면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암이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부시는데 먼지가 주변에 날아가면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에 성면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만 별도로 또 먼저 끌어내야 됩니다. 성면만. 철거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거를 대충 하는지 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이 생겼어요. 성면 조사 용역, 성면 철거 용역, 성면 해체 용역, 또 잘하는 거를 감시하는 감리. 예. 재개발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세 가지가. 그죠? 그래서 성면도 조사하고 해체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강화가 됐고요. 조례에서도 이런 걸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조사가 조사해서 해체한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그 철거하다가 철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길가에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을 덮쳐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 기억나시죠?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꽤 많이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옛날엔 신고였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우리 여기 재개발 여기 뭐 천동 이렇게 철거할게요 하고 신고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 철거하세요. 끝. 근데 지금은 그 사고가 있어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철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조합이. 근데 조합이 철거 해체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요? 또 용역이 생겼습니다. 철거 해체 계획서 작성. 그래가지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런 전문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신고해서 허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관리법이 또 이렇게 됐고요.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여기 22년에 만들었고, 22년 8월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신고만 하고 그 철거업체가 그냥 알아서 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철거할 대상 건물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당신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철거를 할 건지, 또 혹시 철거하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근데 이걸 조합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하는 용역업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재개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용역이 또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거 해체 계획서하고 이거 인허가 해주는 업체가 또 생겼고요. 또 이거 감리하는 업체가 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면 같은 것도 그냥 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면도 그 별도로 조사하고 해체하고 감리하는 기간이 별도로 들고요. 철거도 또 옛날보다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이것 때문에. 그죠?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예. 좋으시겠어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평균 사업 기간이 몇 년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네? 몇 년이요? 네? 10년? 8년? 뭐 옛날에는 어쩐지 모르는데 엊그제 서울시랑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13년 5개월입니다. 재건축 13년 7개월, 재개발이 13년 4개월, 평균 13년 5개월이래요. 그럼 왜 이렇게 늘었죠?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하고 신통하고 뭐 막 지금 규제를 완화해서 땡기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서 최근에 기억나시죠? 공사비가 많이 늘어서 공사비 협상하느라고 몇 년 까먹었죠. 여러분들이. 그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집행부가 바뀌고 뭐 또 이런 분쟁이 생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14년이에요. 평균이. 서울.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시공사 한번 바꾸면 16년, 조합장 한번 바꾸면 18년, 한 20년에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주 문제 다 해결하고, 철거, 성명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다 뭐 사건 사고 없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은 끝났죠. 착공합니다. 착공.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 국공유지를, 재개발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 많잖아요. 땅 살 거 있죠? 착공 때까지 다 사야 돼요, 조합이. 그죠? 예. 보통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되니까 이거 사면 착공됩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실 건 없어요. 다 시공사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공사는 시공사 영역이기 때문에,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착공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각종 도면 다 들어가죠? 예.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실 건 없고, 사실 전문가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인데요. 조합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가 도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착공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니까 조합 도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공자가 공사하니까 공사 들어가죠? 도장. 그 다음에 그 공사는 누가 설계했느냐? 설계사 도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감독할 감리자 도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 4개를 찍으면 착공 신고가 됩니다. 착공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신데, 이제 동호 추첨회의죠? 그 분양 신청했잖아요. 평형은 결정이 됐어요. 이제 동호 추첨회의 되잖아요. 동호 추첨.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정관을 가서 보세요. 내일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정관에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이 이런 기관에서 전산 추첨으로 한다. 요 규정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금융결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되어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냐하면 이 전산 추첨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국부동산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서류를 뭐뭐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관입니다. 정관. 정관을 딱 갖다 줬는데 정관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시중은행에서 한다. 또 옛날 금융결제원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동산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관 바꿔야 돼요. 정관을. 정관 바꾸려면 총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정관에 지금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옛날 정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뭐 정기총회나 정관 바꿀 때 바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호 추첨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하죠, 계약. 예. 그런데 계약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예? 왜 안 하죠? 이유는 몰라요. 뭐, 조합장이 미워서. 그 다음, 동호 추첨을 했는데, 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전에 내가 45평 하려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거에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조합이. 그죠? 조합원이 뭐 1000명이 있는데, 개별 사정은 다 모르는데, 어쨌든 조합원은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제 전산 추첨이 끝나면 다 동호수 배정이 됐으니까, 이제 조합에서는 착공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합 사무실로 오시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계약금 얼마 갖고 오세요. 또는 뭐 중도금 대출 또 알선하니까 뭐 서류 뭐 갖고 오세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가서 하시면 되는데 100% 다 하겠죠? 예? 뭐 100% 어디 다 해요. 안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이유는 많습니다. 이유는 많은데 어쨌든 또 그럼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분들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분들은
뭐뭐 규정을 준용한다. 뭘 규정을 준용해요? 현금 청산자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까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조 안 하시는 분들을. 예. 이거는 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분양계약 다 했어요. 그럼 뭐 해요? 조합원들 분양 끝났으니까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이 왜 중요하죠? 일반 분양을 많이 받아야 조합원 분담금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일반 분양을 예를 들면 4천 하려고 그랬는데 5천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수익이 더 들어오니까 분담금이 깎이겠죠? 깎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론상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원래 4천을 하기로 했는데 3,800밖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 너네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예. 그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반 분양이 그냥 한 방에 빵 터져가지고 몇 대 1 해서 그냥 딱 끝나면 아주 해피하죠. 아, 우리 아파트 인기가 좋네. 우리 피도 붙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미분양 났대. 반밖에 안 팔렸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일단 인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 분양이 안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외면받았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비싸든, 위치가 안 좋든, 평면이 안 좋든, 자재가 안 좋든, 시공사가 안 좋든,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된 거죠. 아니,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합원도. 조합원 분양은 다 했는데 일반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가 그 다음날 조합장님한테 찾아오죠. 조합장님, 할인 분양하시죠? 그 얘기 뭐예요? 일반 분양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담금은?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단순한 문제예요. 일반 분양이 예정 금액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합원님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하는데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특별히 아실 건 없어요. 이제 하는데, 소유권이 확보돼야 돼요, 소유권. 그렇죠? 일반에게 분양하려면 땅이 100% 확보돼야 되는데, 대부분 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동의를 했으니까 확보가 된 거고, 아까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소송으로 해서 지금 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질 수 있어요. 왜? 매도 청구가 3심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은. 그러니까 질질질 끌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할 때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판결 받은 거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하면 착공하고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단, 준공 때까지는 소송이 끝나서 공부상의 서류 이름이 넘어와야 됩니다, 조합으로. 그러나 분양할 때까지는 이제 소송에 이긴 거 소장하고 공탁 걸어놓은 것만 진빙하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 선분양을 하니까 보증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받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죠. 보증공사. 근데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회사예요. 그런데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는 거 아시죠? 네, 간접 통제합니다. 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데는 4군데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구만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조합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맨날 분양가 상한제 회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요. 일반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는 낮추니까.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왜 로또 당첨이라는 게 그거예요.
원래 시세가 1억인데 분양가를 6천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분양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 4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당. 아니 그러니까 평당 4천. 그러니까 뭐 30평이면 3, 4, 12 얼마예요? 12억. 그러니까 로또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수입이 내 수입인데 우리 수입 아니야. 일반 분양가를 높이 받아서 그걸로 우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야 되는 그 돈을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서 싸게 팔고 내가 돈을 많이 내고 그거는 일반 분양자가 가져가요. 근데 일반 분양자가 못 사는 사람이 아니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어쨌든 로또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분양 보증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고는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를 하고요. 요거 있어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을 해주는데 분양가가 높게 되면 분양이 안 되면 내가 보증 쓴 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통제를 합니다. 분양가. 그래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간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냥 해주는데 약간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보증공사에서 조금 심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나눠지고요. 감정평가를 하고 가산비가 있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실언은 났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강남 4구 강의할 때는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다 하고 분양 다 하고 끝났죠? 준공. 네. 준공은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대로 건물이 인가된 대로 지어진 걸 본 거예요. 준공은. 그쵸?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그대로 졌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 아시죠? 예,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착공하기 전에도 한 2번 정도는 변경이 돼요. 그죠? 한번 사업계획 변경하고 한 번 정도 변경하고 관리 처분하고 착공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거 토목공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사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자꾸 요청을 합니다. 현장팀에서. 그래가지고 설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현장팀은 어쩌고 저쩌고 현장에서 여기 현장 특성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자꾸 바꿉니다. 토목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 이거 공법도 바꿔야 됩니다. 자꾸 바꿔달래요. 그럼 조합장님이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 설계 좀 와봐. 그래요? 하고 바꿉니다. 그죠? 설계사는 설계 변경하면 돈 더 받으니까 예 하고 좋죠?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건설사 관리팀에서 나옵니다. 관리팀에서.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설계 변경 3번 했는데 자 500억. 아니 실제예요. 웃지 마세요. 돈 달라고 그런다니까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설계를 변경을 할 때는 하는 건 좋은데 돈이 공사비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현장팀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조합장님 이거 요즘 안 됩니다. 여기 물 나오잖아요. 여기 차수백 공사해야 됩니다. 이거 공법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앙카 이거 여기 인접되지 앙카 저쪽 동의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 안 해줍니다. 공법 바꿔야 됩니다. 조합장님 뭐 아십니까? 그냥 그래요? 네,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법 바꿔요. 예? 그럼 또 돈 들여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또 몇 달 해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 잘하겠습니다. 공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업팀에서 또 나와서, 또 원래 이제 그 수주했던 팀이 나와서, 설계 변경하셨다며요? 예. 공사비, 예, 얼마 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청구서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안양 사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가 그 재개발인데, 거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분담금이 없이 환급금 1억 3천을 받고 33평 가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죠. 신축 33평을 가고 1억 3천을 환급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싱글벙글 하죠. 33평에 이제 뭐 쇼파도 받고 농도 받고 개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남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입주 3개월 남겨놓고 가리처분 변경 청해를 합니다. 환급금 1억 3천원 없어지고요. 4천만 원을 내놓으래. 그럼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된 거죠? 변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떻게 되죠? 가리처분 총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되죠. 서면 결의로 통과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총회가 이제 끝나고 거기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사기다 막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비대위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조합장 저 잘라야 된다. 집행부.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도정법에 보면 조합장하고 임원회의면 10분의 1로 발의되죠. 거기서 10분의 1로 발의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당신이 대표로 합니다. 대표도 뽑습니다. 박수 막 치고. 이 사람은 이제 얼떨떨하게 이제 그 비대위 대표가 됐죠. 그래서 입주 3개월 남겨놓고 관리처분 변경 총회가 돼서 분담금이 늘어났고, 그런 집행부를 해임하고자 발의를 해서 입주 2달 남겨놓고 해임합니다. 전부 해임을 시킵니다. 바보같이 전부 해임을 시키면 어떻게 한 명 남겨놔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부 해임시키면 집행부가 없잖아. 하나라도 남겨놔야 직무대행이 있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다 자른 거야. 그랬더니 시청에서, 아니, 다 자르면 일은 누가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새로 뽑으세요. 그래서 또 새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입주가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해임을 했으니까 인수인계가 됐나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나쁜 놈들 해임은 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또 시공사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장님. 네. 이제 내일 모레 입주하셔야 되는데, 예. 저기 준공 서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 전임 집행부에서 설계 변경 6번 했는데요, 1,700원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장을 찍어 주세요. 이게 무슨 도장이죠? 아니, 요거 채권, 확인서, 나중에, 주신다는 채권 확인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해줘? 이거 한번 깎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결국은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이제 자기 일이잖아요. 준공이 늦어지든 말든 본인 책임이죠. 조합원들은. 근데 일반 분양자들은 늦어지면 지체상금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몇십억 도 물어줬습니다. 일반 분양자 지체상금 몇십억 도 늘었고, 시공사 1,700억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이제 조합원한테 협박을 합니다. 개인별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유치권 발동하겠다. 입주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조합원들이 다 도장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또 잘렸습니다. 무능하다고.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돼요? 개판된 거지. 그냥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준공 임박해서, 그러니까 공사 중에도 분담금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세요.
전에는 이 정비사업의 관례가 착공하면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조합하고 시공사가. 관례적으로. 착공 후에는 일체 분담금 공사비 조정 없다. 이런 특약을 맺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죠? 코로나 때 재판에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계약이다. 해가지고 패소했습니다. 조합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계약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을 바꾸면서 그 표준계약서에도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 후에도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잠을 못 잔다. 그럼 어떡하냐고. 어떡하지?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일반 분양을 해버리면 끝났잖아요. 일반 분양은. 그죠? 우리가 일반 분양을 더 받으면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까지 끝났어요. 조합원 다 정해졌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거는 그 늘어난 금액은 전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실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양 사례, 그건 제 친구 얘기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의왕의 조합 실태점검위원으로 조합에 나가서 이제 뭐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런 위원 활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도 하고 그러는데, 나갔는데 그 조합은 아니었고, 그 옆 구역이었는데, 똑같이 어떻게 3개월 전에 관리시범 변경을 해. 조합장들이 짰나. 딱 3개월 남겨놓고 관리시범 변경하는데 또 통과됐습니다. 일단 추가 분담금 1억. 네. 개인당. 물론 이유는 있죠. 공사비가 늘었으니까. 근데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를 진작해야지. 최소한 6개월 전에 내야지. 이제 임박해서 내일 모레 입주하는데 이제 관리시범 변경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 약간 이거는 고의다, 고의. 어쩔 수 없이 이제 준공, 입주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좀 여론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착공을 해서 준공 때까지도 공사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 변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요. 근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결의하신 거예요. 사업계 변경, 결의,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그죠? 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업계 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오르니까 관리처분 변경을 같이 하는 게 맞는데 꼭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몇 번을 하고 몰아서 관리처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돈이 1억, 2억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준공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라는 거는 사업 시행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된 대로 설계서대로 건물이 지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 최종 변경된 걸로 건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준공인가 하면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입주자 점검이죠. 45일 전에, 입주 지정기간 45일 전에 이제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자들이 오셔서 자기 집에 가서 보는 거죠. 예? 근데 창문이 이렇게 삐뚤러 있죠? 창문이 삐뚤러 있고, 구멍이 이만큼 손이 들어가는 조합이 있어서 울고불고 하는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 뚝뚝뚝 떨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점검 때 지적되는 사항을 준공 때까지 잘 마무리해서 준공인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주자 사전 점검 때 뭘 하냐면 이제 등기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또 이제 법무사들이 또 서류를 받습니다. 등기 서류 할 거.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잔금을 내시고 준공 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자. 중대한 하자가 뭐죠? 뭐 구조. 예.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균열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데, 예.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감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지난번에 막 주차장 무너졌죠? 근데 거기도 일군 건설사였잖아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일군이잖아요. 일군 건설사인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하나만 빼먹어야지. 세 개를 빼먹다 보니까 무너진 거죠? 예? 뭔가 하여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무너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거기 사람이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죠? 예, 하자 없어야 됩니다. 하자. 예.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 분당에 옛날에 입주할 때 바닷물에 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가 없어진 거 아세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주민들이 야 집값 떨어진다.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80년이니까 벌써 40년 됐거든요. 분당이 싼 멀쩡해요 아직. 예, 우리나라가 잘 지어요.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 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분 준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가 덜 됐으니까 부분 준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아파트잖아요. 주거는 주거가 돼 있으면 입주는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경이 안 됐다든가 거기 진입로 이런 뭐 도로 포장 공사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경우는 부분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기분이 안 좋죠. 한꺼번에 깔끔하게 딱 해야 준공도 되고 등기도 딱 되는데 부분 준공되면 토지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등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대출 문제, 뭐 매매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시공사하고 계약 관계 문제인데 시공사는 그 단지 외 기반시설 공사는 자기네 공사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구역 있잖아요.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부대 공유시설, 공원, 도로는 자기네 공사 영역이에요. 그런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거는 자기네 영역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이쪽 구역 외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 사업계의 승인으로. 또 뭐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기타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공사가 자기네 공사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누가 해요?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업체가 합니다. 그 업체들이 이걸 잘 못 마칩니다, 사실은. 조합이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요, 그 업체들은. 그래서 꼭 준공 때 사단이 납니다, 이게. 근데 시공사는 아무 하자가 없다. 자기네 건 다 끝났습니다. 조합장님, 돈 주세요. 준공 안 났는데,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저기, 기반시설 업체는 당신이 뽑았잖아요. 그건 나랑 관계없어요. 하고 이제 돈 받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부 회계감사 규정이 있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갈 때,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준공 받을 때, 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합에 보면 회계사가 있어요. 회계사가. 그 회계사 말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돈 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 요청을 하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준공 단계에서 여기 있습니다.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요거 위반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준공 때문에 신경을 하도 쓰다 보니까 준공인가 접수하고 7일 이내 외부감사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까먹는 조합이 되게 많아요.
이거 과태료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의사항은 아까 그 매도 청구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 확보 안 된 거는 준공금 때까지 확보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 근데 우리나라는 측량을 하면 땅이 줍니다. 아세요? 땅이 줍니다. 자꾸 밀립니다. 밀리면 내 땅이 한강에 가 있습니다. 한강에. 조금씩 밀리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옛날 지적을 일제 때 그걸 계속 쓰고 있겠어서 이게 지적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용적률을 최대한 받아먹은 조합이 있어요. 299.98. 근데 땅이 모자라. 그럼 용적률 3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건물을 부셔야지. 어떻게 부셔요? 다 분양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보통은 약간 여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280%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90이 돼도 300을 안 넘으면 그냥 그것만 변경해서 준공할 때, 왜냐면 이 준공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준공되면 이 아파트가 땅이 몇 평이고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게 얼마인지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등기나 대장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측량을 하니까 땅이 모자라. 근데 용적률이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그랬더니 그 인허가 할 때 이게 이빠이 내주면 안 된다고, 조금 여분을 남겨놔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기부채납 중에 현금 기부채납 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늘어난 그 오버되는 용적률을 돈으로 받습니다. 한산에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정리합니다. 지적.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그래서 재개발하면 수백 개 필지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한 필지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행정동이 2개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같은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행정동이 다른 것도 있고 구가 틀린 경우 있습니다. 구가. 일부가 어디는 예를 들면 서대문구고 어디는 은평구고 이렇게 땅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경우는 조금 행정적으로 이런 지적 정리하는 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번을 부여받고 하는데 한 개 구청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구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번을 부여받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전부터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자. 이걸 위반할 수 있나요? 있어요. 아까 사업계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공사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경할 거야 하고 이제 허가 나중에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네? 근데 그거대로 인가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 받지 않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 그죠?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준공 안 받고 건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합에서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7월 7일까지 준공 낼 거니까 7월 8일부터 입주하세요 하고, 아니면 다 가죠,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들 다 보증금 빼고 이삿짐 불러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7월 7일날 준공이 나야 되잖아. 준공 안 났어. 그럼 어떡하죠?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됩니다. 네? 밀고 들어오면 위반되는 거예요. 그죠? 조합장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죠? 멱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분은 어디가 있죠? 뭐 어디든 가 있어야지. 호텔을 가든 뭐. 그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을 이것도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준공을 내려면 일단 시공사랑 협조돼야 되고 조합에서 준비할 거 다 하고 뭐 설계사 감리자한테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왜냐하면 준공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공을 내고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입주를 미리 다 알려준다니까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제 입주하라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든 준공이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집행부 간에 서로 싸우느라고 막 그거 준비가 안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조합이 뭔가 미숙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공사는 그 마지막 공사비 때문에 싸우느라고 서로 시공사가 협조 안 해줍니다. 그 자기네 돈 안 주면. 아주 야비하죠.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서 자기네 거는 싹 준비하고 조합이 할 거는 뭐 협조 안 해줍니다. 이제 알아서 해라.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준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비 사업은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회계감사 준공검사하고 7일 이내 외부 회계감사 몇 개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 1,000만 원이야 벌금 받습니다. 이전고시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전고시는 뭐냐면 관리 처분된 대로 권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리 처분이 뭐라고 그랬죠? 기존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게 신축 건물로 넘어가는 거죠. 권리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갖고 계셔? 지금 땅은 없고 내 건물은 없는데 뭘로 갖고 계셔요? 분양계약서로 갖고 있죠. 종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를 근데 요게 매매도 되죠? 분양권 전매 되잖아요. 이거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소유자도 바뀌죠. 예, 조합원도 바뀌고 또 뭐가 바뀌죠? 분담금도 바뀌고 바뀌죠. 늘거나 줄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주할 때쯤에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홍길동 씨 34평 101동 501호 분담금 얼마 확정해줘야죠. 그래서 권리가 원래 갖고 있던 토지 몇 평, 건물 몇 평이 신축 아파트 몇 평, 몇 동 몇 표로 간다는 거를 전체 조합원 걸 다 정리해서 이전 고시란 걸 해줘야 됩니다. 이전 고시가 뭐냐면 이전 권리가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관리 처분된 거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앞에 관리 처분이 변경되고 있으면 변경인가를 받아놨어야 돼요. 왜냐면 관리 처분된 대로 변경하는 거니까. 아까 사업계획 승인 난대로 지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준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준공 내기 전에는 설계 변경할 걸 다 끝내놔야 돼요. 허가를 받고 준공하는 거죠? 똑같아요. 관리처분 이전고시도 관리처분 변경될 게 있으면 다 변경을 하고 이전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업계 변경은 공사비 증가를 수반하니까 이전고시에 영향을 미치죠.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 때까지는 사업계 변경, 관리처분 변경해서 공사비 증액, 분담금 인상을 다 타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하는 거예요. 왜? 3개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은 3개월은 너무 늦어. 그 전에 해야지. 그죠? 예,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사업계획 변경, 관리처분 변경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입법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 조금 한번 논의를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전고시까지 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가 분담금. 소유권은 뭐 바뀔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분담금이 늘어나면 어쨌든 그것까지 확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고시가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에서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가 되면 소유권이 확정 이제 변동이 되고 종전 권리가 이 신축 아파트로 이전하고 새로운 권리 변동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차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했던 내용이 이제 확정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하죠.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조합원님들은 보전 등기로 됩니다. 보전 등기는 원시 등기예요. 최초 등기.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조합 이름으로 됐다가 분양받은 수분양자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두 번 되는 거예요. 보전 등기 됐다, 이전 등기가 되고 조합원님들이 조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바로 보전 등기로 해서 최초 등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취득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냥 보시고. 그러니까 부분 준공하면 좀 나쁘죠? 한꺼번에 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거.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전고시는 조합원에게 획일적, 일률적으로 권리를 귀속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 설립 취소,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고시 됐어. 관리처분에서 확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정.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저 지난번에 했던 관리처분 총회 그거 잘못됐어. 소송 걸었어. 근데 끝. 왜 끝이야? 아니, 하려면 진작해야지. 다 끝났는데. 왜? 그동안 뭐 했어? 빨리빨리 하지, 소송도. 이제는 더 이상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사람들 입주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등기해줘야 되는데. 소송하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고시 후에는 설사 잘못돼도 다툴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합이. 목적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해산합니다. 조합,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이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한번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조합원 해산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재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산을 안 하고 계속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7년도 있더라고요. 7년. 왜 해산을 안 했을까요? 네? 하고 있으면 월급에서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월급이 나와. 근데 월급을 줄 돈이 있는 거죠? 돈이 남았어,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거잖아요. 이제 입주할 때, 입주하면서 조합원님들한테 남으면 돌려주잖아요. 돌려줘요. 그럼 조합원들은, 와, 우리 조합이 아주 훌륭해. 막 돈도 돌려주네. 근데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좀 남겨놓은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소송 걸린 것도 있고, 이것저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제 또 청산할 때 해서 남으면 돌려주겠다. 이랬는데, 돌려준 조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7년 동안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을 살짝 옮깁니다. 다른 동네로. 자꾸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이제 저걸로. 구석배기로. 근데 행복한 조합이죠? 돈이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돈 더 내라고 막 그냥 1억 더 내세요, 2억 더 내세요. 막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긴 돈이 남아서 돌려주고 좀 덜 돌려준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그죠? 근데 요새 그런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돈을 더 내야 되니까. 하여간 그런 조합도 있었어요. 그런 조합도. 그래서 그 조합장님이 돈이 남아가지고 계속 조합을 운영을, 일단 사무실 운영비 나가죠.
월급 나가죠. 또 거기 뭐 여직원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월급이 막 억대로 나가요. 돈이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돌려줘야 되잖아, 조합원들한테. 근데 조합원님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팔고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합원이 변경을 다 신고를 안 하죠, 이제 조합에. 옛날에는 사면 조합에 가서, 나 조합원이에요. 명의 변경됐어요. 다 신고하고, 지금 당신 조합장이에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입주한 다음에 새 아파트 사면 조합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도 안 돌려줍니다. 해산을 하는데, 요게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해산할 때 예산이 있어야 돼요. 해산할 때. 이제 청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과 조합, 협력사와 조합, 각종 소송 같은 게 걸려요. 돈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그러면 해산을 못 하죠. 해산을 하는데 청산인이 있어서 그걸 해줘야 돼요. 돈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해산을 할 때 부족하게는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잡잖아요. 사업비는 이제 그런 거 돌려줄 거, 돈,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근데 운영비는 뭐예요? 내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결의해 주신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과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문제가, 그래서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뭐 변제, 자녀재산 인도, 귀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합 업무가 다 끝나고 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는 걸 이제 해서 청산을 합니다. 청산하는데 청산인이 도정법 적용을 안 받았었습니다. 민법 적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청산인도 중요한데 왜 도정법 적용을 안 받냐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서 자료 공개, 보관, 인수인계, 공무원 의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똑같이 청산인도 조합장하고 같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인도 똑같이 도정법 규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서류 다 끝나면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등기도 없애고 서류도 넘겨줘야 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잘 인계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묻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전고시 후에 조합원 자격 승계. 이게 뭐냐면 이전고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팔잖아요. 집을 팔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당신 조합원이었죠? 예. 조합원 자격도 나한테 넘겨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예요.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고시 후 조합원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청산법인의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소유자와 조합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 팔고 간 사람이 난 조합원인데 하면서 누가 신경을 쓰나요? 안 쓰죠. 그리고 집을 산 사람은 근데 내가 새 아파트 산 거지 조합원 자격을 승계했다는 생각을 안 하죠. 승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붕 뜨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청산법인이 설사 돈이 남아도 돌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전에 실태점검에서 아니 조합장님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청산하고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죠? 조합원들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다 팔고 가가지고 몰라요. 아니 왜 몰라요? 아니 뭐 신고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죠. 그래서 이걸 7년 동안 다 쓰신 거예요? 예. 그동안 고생도 했고 내가 엄한 돈 쓰는 것 같다. 이거 조합원들 쓰라고 남겨둔 돈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이렇게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백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뭐 13년, 14년, 15년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백서로 좀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서 그거를 이제 입주자 대표회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요새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